프린트 먼저 볼까요? OX요? 안 푸셨나요? 예. 그럼 1분만 있다 할게요. 예. 12개밖에 안 돼서, 예. 한번 해보세요. 네, 또 프린트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다 지난주에 오셨었죠? 네. 아침에 오면 이렇게 OX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매주 나가요. 그래서 전주에 배운 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10개 중에 3개만 맞추시면 된다 그랬죠? 예. 10개 중에 3개만 맞추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책 해가지고 20페이지도 안 나갔어요. 그쵸? 예. 혹시 작년에 해보셨나요? 공부를 한번 하셨었나요? 아, 처음 하시는 거죠? 예. 오늘 지난주에 나눠준 프린트 안 받으셨죠? 네. 예, 그 10페이지짜리 그거 하나. 예. 아니요, 이거 남은 건 아닌데. 이거. 네. 네. 아, 이분 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럼? 아니요. 예. 예.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럼 제가 잠깐 갖고 올게요. 예. 부동산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10페이지짜리 프린트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하나만 뽑아주시면. 예. 지금 혹시 가져가신 건 아니죠? 제가 방금도 하나 뽑았는데. 예, 그분은 다른 분이 가져가신 거고요. 예, 지금은 아주 새로 오신 분이, 예. 법률 체계도 이런 거 예, 맞습니다. 10페이지짜리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컴플레인 많이 들어왔나요? 혹시? 아니요. 컴플레인이 없어요? 아니, 처음에 남자분 한 분이 좀 약간 예. 이제 공법이 원래 어렵잖아요. 네. 뭐 그러신 거 말고는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다른 아주머니를 욕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니, 진짜 네.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좋으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분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남자분이 저한테 그러셔서
근데 그분 어제 부동산 수업하시는 교수님하고 또 마찰 있지 않았나요, 혹시? 아, 그래요? 어제 그 중개업이요? 예, 어제.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예, 아니, 저도 얼핏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 예. 원래 그러신 분들 아시겠지? 예, 호치케스 하나에, 예, 여기다가 찍어주시면,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오늘 수업 해볼까요? 예. 예.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예, 공부 좀 하셨나요? 공부 좀 하셨죠? 네. 우리 지난주에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새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설명하면은 8주 동안에 걸쳐서 이제 부동산 공법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2차 과목으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이제 16개 이상만 맞히면 돼요. 16개. 그래서 16개만 딱 40점인데 과락을 면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80점을 맞겠다, 뭐 70점 이상 맞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차피 이게, 그래서 나머지 과목으로 이제 평균을 채워서 60점을 넘어가셔야 돼요. 공법은 과락을 면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과락을 면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막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오시면 이제 OX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10개를 내가 풀어본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3개만 맞추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시면 돼요. 3개만. 예. 이게, 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게 아니라 절차를 규정한 거라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두면 금방금방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주 까먹고 일단 내용도 좀 복잡한 면이 있고, 그래서 부동산 우리 준비하시는 분 가운데 가장 어렵다 그래요.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부동산 준비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2과목 집어봐라 그러면 하나는 공법하고 하나는 민법인데, 민법하고도 사실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민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 그 실체법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 과목이고. 근데 그냥 쭉 하시다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사실 어렵진 않고요. 문제풀이까지 쭉 이렇게 가시면 60점 다 사실 넘으세요. 60점 다 넘으시는데, 우리가 그냥 정신건강을 위해서 40점만 넘기는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40점, 16개. 40문제 가운데 사실 13문제는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40문제 가운데 13문제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맞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거기서 더 공부할 거는 거기서 3문제만 더 추가해서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를 가지고. 자, 근데 우리 지난번에 봤었잖아요. 이렇게 몇 개 해야 된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한 27개 정도 나왔잖아요. 그 정도는 다 맞추세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번 보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앞에 선생님 프린트 하나 받아가시고요. 예.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이요. 광역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랬는데, 맞는 지문인가요? 틀린 지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이었어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광역도시계획 이거 하나 배웠거든요.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요 밑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이거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어요. 그쵸? 이렇게 봤었죠. 이게 제일 큰 거고,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우리가 봤던 게 이제 수립 대상 지역, 요거를 봤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도대체 어느 지역에다가 써먹는 거냐라고 했을 때, 2개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 도시가 있다면, 요 도시 두 개를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도로를 깐다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자, 광역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에서의 수립 대상 지역은 요 2개의 도시를 묶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역계획권.
두 개의 도시를 묶었을 때 그 도시의 형태를 광역계획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도시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묶어서 광역도시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따가 저기 처음 오신 분은 이따가 한번 제가 설명 다시 할 거예요. 복습.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지? 막 이렇게 별 차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오신 분하고 지금 새로 오신 분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공부를 안 하셨네, 다들. 그렇죠? 사실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순환이 이제 2달씩 도는 건데 이 책을 이제 이 책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이해하는 데까지가 최소한 6개월은 걸려요. 이거는 조금 다른 거 한번 하고 조금 틀려요. 이게 내용이 이게 절차를 규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바라볼 때 그냥 어렵다고 느끼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구성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절차인데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생소하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녹록해질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회독 하실 때까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출문제도 될 수 있으면 풀지 말고, 물론 그 전에 다 풀 거예요. 기출문제고 뭐건 다 풀 겁니다. 다 푸는데, 그리고 OX 다 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바심 내고 막 이렇게 달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달리면 지쳐요. 지금부터 달리면 지쳐요. 그래서 천천히 가세요. 객관식은 그냥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요. 수립 대상 지역은 두 개의 도시를 묶는 거였는데, 이때 두 개의 도시를 묶으면, 그때 두 개의 도시를 묶은 상태를 광역계획권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였죠? 이것도 광역계획권인가요? 아니었죠. 요거는 국토를 6개로 나눴었는데 6개의 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특별시가 있었고요. 광역시가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특별자치시가 있었죠. 그리고 특별자치도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하고 군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시 자체에 대한 계획, 광역시 자체에 대한 계획, 특별자치시 자체에 대한 계획, 특별자치도 자체에 대한 계획, 시에 관한 계획, 그리고 군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이렇게 6가지가 돼요. 6가지.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또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바탕으로 얘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6개의 지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수립 대상 지역이 같죠. 다만 얘는 뭐예요? 이 6개 중에 2개를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도시 계획 같은 경우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이렇게 묶든 또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이렇게 묶든 해서 어쨌든 이 안에 속해 있는 2가지를 묶는다는 거죠. 또는 시 또는 군을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이 2가지를 묶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역도시 계획도 사실은 6개죠. 6개인데 우리가 그 표현을 그냥 6개의 개별도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6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얘는 땅콩으로 묶는다는 거였어요. 그게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이 되는 겁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2개를 묶는 거니까 광역계획권이 수립 대상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다시 볼게요. 1번 보시면 자, 거기 그래서 거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뭐예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광역도시 계획의 그 수립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눈 크게 뜨고 잘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은 X 틀렸다. 자, 2번째요.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가로치고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그랬는데 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랬는데 어때요? 맞는 지문이죠? 도시군 계획, 이게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2가지를 묶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통 글자가 있죠? 도시군, 똑같죠? 도시군, 계획, 요게 똑같잖아요. 요게 하나 기본자가 있고 요거는 관리자가 다를 뿐이지 얘네 둘은 글자가 겹치는 글자가 있죠. 이 2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2가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눌 수가 있다. 됐죠? 그리고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3번이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랬는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몇 가지가 있었죠? 막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쵸? 막 틀으셔도 되는데, 예, 저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죠. 용용용 기도지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는 6가지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용용용 기도지에서 마지막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인 거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그 지구 단위 계획에 우리 예를 봤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 예가 뭐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할 때 예를 든 게, 그렇죠, 실버 단지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교육지구가 있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가 생겼어요. 어떤 도시가 생겼으면 이 도시 안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쪽 블록에 대해서는 실버 단지를 지정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는 자, 이쪽 지역을 요만큼에 대해서는 교육지구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실버 단지나 교육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할 때 필요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실버 단지나 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의 일부에 관해서 지정을 하겠죠. 도시 전체를 뭐 실버 단지로 하겠다, 이건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나머지 후단은 다 맞아요.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라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됩니다. 일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의 예가 뭐였냐면 교육지구 또는 실버 단지인데, 이걸 도시 전체를 하나의 교육지구로 하겠다, 이건 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실버 단지를 하는데 노인들을 위한 단지 컴플렉스를 만드는데 도시 전체를 노인들을 위해서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일부. 자, 그리고 4번이요. 용도 지역이란. 자, 우리 용용용 기도지 이렇게 나왔는데, 용도 지역이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가 용도 지역, 두 번째가 용도 지구, 세 번째가 용도 구역,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지난주에 수업을 듣고 가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다 기억 안 나요. 다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 제가 반복을 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다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4번이죠.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많이 익혀서, 눈에 익혀서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자, 이런 거 했었죠. 지난번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용도에 맞게, 용도 지역의 말뜻이 뭐냐면, 자, 도시를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고, 그리고 토지에 관한,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그 땅 위에 아무렇게 건축물 아무렇게 짓지 마, 이렇게 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토지의 행위, 토지에 대한 행위라고 하는 게 건물 짓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바로 용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 까먹었죠?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과 용적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과 용적률. 그러니까 건폐율을 통해서 이 지역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하겠다. 또 용적률을 통해서 이 지역의 건물을 함부로 크게 짓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건폐율과 용적률이었어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도 한번 하겠지만, 그 건물의 그 면적하고 수직 높이, 이 두 가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대지가 이만하면 대지 면적에서 건축의 바닥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바닥이 차지하는 면적. 그래서 건폐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높이를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로 용적률이었어요. 그래서 건축물의 수직 높이를 제한하는 게 용적률이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수평 면적 제한, 이쪽은 수직 높이 제한 이렇게 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토지에 있어서의 어떤 인간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건물 크게 짓지 마, 뚱뚱하게 짓지 마라고 하는 게 이게 용도 지역이었어요. 용도 지역. 자, 그래서 4번은 일단 맞는 지문이죠.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보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왜 살다 그런 거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 해병. 뭐 이런 막 구호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토지 위에는 하나의 용도 지역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토지 위에는 하나의 용도 지역만 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 용도 지역을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용도 지역은 뭐가 있냐면 도시 지역이 있고요. 그렇죠. 관리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농림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관, 농자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땅 위에 이제 도시 지역을 설정하고 관리 지역을 설정하고 농림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설정하게 돼 있는데 도시 지역과 예를 들어서 관리 지역이 이렇게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뜨려 놔야 돼요. 이게 하나의 토지 위에는 하나의 용도 지역만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의 용도 지역에는 하나의 토지 위에는 하나의 용도 지역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보죠. 얘네 둘이 서로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면서 동시에 농림 지역인 거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걔가 도시 지역이면 도시 지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농림 지역으로 지정했으면 그냥 그 지역은 농림 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지역이면서 앤드 농림 지역 이런 지역은 없습니다. 하나의 토지 위에는 반드시 하나의 용도 지역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요. 4번은 맞고요. 5번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맞는 시설이죠. 우리가 기반 시설은 뭐였어요? 기반 시설. 도로, 자, 다 도로나 하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떤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시설을 우리가 기반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시설을, 자,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했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군 계획 사업. 자,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랑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도로나 하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그냥 도로.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그 혈관 같은 것들이죠. 가장 필요한 것들. 이게 기반 시설이 돼요. 자, 그러니까 기반 시설의 다른 용어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고요. 6번.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랬는데, 자, 용용용 기도지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이요.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밑에가 두 번째 줄 후당이 틀렸어요. 자,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있다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자, 여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 수립 대상 지역이 광역계획권이었는데 이 광역계획권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두 개의 도시를 이렇게 묶어서 자, 광역계획권을 수립한다, 세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개의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특별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경기도 과천시 자, 이렇게 있는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를 묶어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과천시가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으로 광역계획권이 이제 수립이 되죠. 그런데 이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는데 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도로가 이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에는 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수립할 때 여기 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과천시 전체를 다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는 요 필요한 곳까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쪽의 일부에 대해서만 광역계획권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거기 끝에 7번 끝에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요, 8번.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의, 자, 우리 줄여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장이라고 얘기했죠?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높은 단위가 뭐였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도지사.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장군수. 그렇죠. 시장군수가 있습니다. 예. 공부 잘 하셨고요. 그리고요, 9번이요. 광역도시계획은 국민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국민에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다른 말로 국민에게 효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가 없고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다른 말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묶어서 행정쟁송이라고 하죠. 그러면 국민이 광역계획권을 이유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쟁송, 다른 말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그래서 9번에 틀린 거는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이 부분이 틀린 거죠. 효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10번이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절차 잠깐 봤는데 공청회 맞나요? 맞죠. 공청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청회는 누구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주민과 전문가. 주민하고 전문가 같이 의견을 듣는 거예요. 자, 주민하고 전문가. 그런데 여기 날짜가 혹시 기억나요? 며칠 전에 이거 알려줘야 돼요. 공청회 언제 합니다. 라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며칠이었죠? 14일 전. 14일 전 미리 공고한다. 미리 알린다. 자, 공청회 전 14일 전에 미리 알려야 돼요.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11번이요. 동일 지역에 대해서 자, 수립하는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했어요. 광역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설립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설정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설정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큰 애, 얘 중간, 얘 막내란 말이에요. 상, 중, 하에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립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제 수립하려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이것보다 상위 개념인 광역도시계획에 마찬가지로 부합해야 돼요. 또 시험 질문에 이렇게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럼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에 어떤 게 룰이 있다면 이게 제일 큰 룰, 이게 두 번째 룰, 이게 세 번째니까 막내는 형들 거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부합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따가 한번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11번 맞고 1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다죠. 이건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 20페이지에 있어요. 있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 교재 20페이지에 찾아보시면 이제 거기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예. 그러면은, 자, 오늘 이제 수업 나가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리뷰 한번 해보고 들어갈게요. 1시간 정도.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국계법의 체계. 처음에,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총 6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법이에요. 요거는 이 40문제 가운데 12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랬죠? 그 12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가 목표는 몇 개를 맞춰야 되느냐? 8개 맞추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 중에 이제 8개를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국계법을 이제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물론 1시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12문제 출제된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8개 맞춘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이제 쭉 보도록 하죠. 처음에 우리나라 국토가 있는데 이 국토를 국토 종합계획으로 구성을 해요. 자, 우리나라 이제 국토와 관련해서는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이 계획이 있어요. 요거는 국토기본법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요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국토 종합계획이다라고 하는 요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등장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와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묶을 수가 있죠.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으면 공통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해서 얘네 둘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요. 그렇죠? 국토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둘은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아까 좀 전에 봤죠? 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뭐였어요? 국토니까. 국토를 바탕으로 하니까 이건 6개의 지역 있죠? 6개의 지역. 그래서 여기 도시군 잠깐만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 도대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걸 설립할 거냐, 설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렇죠? 시 또는 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란 말이에요. 이 6개 자체에 대한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요거는 특별시 안의 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광역시 안에서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설정한다. 특별자치시 안에서의 어떤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설정한다. 라고 해서 그 도시 안에서의 어떤 기본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설정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립 대상 지역은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수립 대상 지역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였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그리고 방향을 수립한다 라고 했었죠. 지침과 방향을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요. 지침과 방향. 그리고 하나 더 뭐예요? 지침과 방향을 설정하려면 포괄적이어야 되겠죠. 이 말을 우리가 종합적이라고 출제를 하죠. 시험에서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제 수립되는 거죠. 그럼 얘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얘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세웠다면 이 종합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세워야 되니까 얘는 이 종합적의 반대말 이제 부분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0년 단위, 20년 단위, 30년 단위 막 이렇게 세워요. 장기간 세우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런 10년 단위, 20년, 30년 단위 이렇게 장기간의 계획에 반대가 될 거니까 어때요? 필요할 때마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또 필요시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부분적이고 필요시마다 수립하는 계획일 뿐이라는 거예요. 얘는 지침이고 방향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두 개는 어떤 거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자체의 어떤 계획일 뿐이에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특별시와 광역시를 묶는 계획이 필요하다. 또는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묶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오다 보니까 그때 등장하는 계획이 또 있어요. 어떤 게 등장하느냐? 도시군 뭐가 있죠? 뭐죠? 기본계획, 관리계획 있고 제일 상위가 뭐예요?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보다 좀 더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요 두 개,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시에 대한 계획이었지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묶는 계획이라는 거죠. 도시를 묶는 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자,
둘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에요. 둘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둘 이상의 도시를 묶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역 간 계획이라는 거예요.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 이런 걸 묶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지역 간의 계획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간 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까 우리가 두 개의 도시 간에 도로를 놓는 거를 봤는데 특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특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광역도시 계획이 갖는 기본적인 특징인 거예요. 광역도시 계획이 갖는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국계법이라고 그냥 줄여서 쓸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걸 우리가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는 뭐냐면 국계법의 적용 영역이 어디냐 이걸 살펴본 거예요. 자, 국계법에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국토라고 하는 거는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6가지가 뭐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라는 거예요. 6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관한 자, 계획과 그리고 요 안에 이용이란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다시 새로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맞아 쓸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면 국계법 안에서의 계획은 총 몇 가지예요? 3가지라는 거예요. 3가지. 하나는 뭐예요? 광역도시 계획. 또 하나는 도시군 기본 계획. 또 하나는 도시군 관리 계획. 해서 이 계획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죠. 국토는 6가지가 등장하는 것이고 계획은 3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별 건 뭐예요? 이용이 도대체 뭐냐?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용. 자, 그래서 아직 계획 아직 좀 덜 했어요. 일단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지금 국계법에서 말하는 계획 3가지가 다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광역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국토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구속성이 있다고 보나요? 구속성이 없다고 보죠. 그래서 이 2가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비구속성.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직접 구속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얘를 상대로 해서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막 우기는 거예요. 나는 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땅, 나 피해를 봤어.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래. 소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송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비구속성을 갖는다. 다른 말로 이거를 우리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그래요.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민을 상대로 직접 구속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을 강제로 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구속성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되는 거죠. 제가 둘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그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자, 이걸 가지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가지고 국민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얘는 자, 위에 거는 어떤 지침과 방향과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이었다. 무엇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정하기 위한 지침과 방향과 종합적인 계획이었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부분적이고 필요시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국민을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구속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막 수립하게 되니까 국민을 직접 강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국민을 상대로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행정 법률이니까. 이건 법률이 되니까. 그래서 구속성이 돼요. 구속성이 된다는 얘기는, 자, 이게 위에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밑에는 비가 아니라, 자, 구속적 행정계획이 된다는 거죠. 구속적 행정계획이 돼요. 구속적 행정계획이 된다면, 어떤 국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이 나온다면, 그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봐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합쳐서 한 단어로 뭐라고 했었죠?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쟁송. 그래서 쟁자가 다툴 쟁자예요. 다투다 쟁자거든요. 그래서 행정쟁송이 됩니다. 행정쟁송을 국민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자 지금 행정쟁송 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계획에 관해서 좀 본 거예요. 이게 계획인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도 뭐예요? 하기 전에 이용을 또 봐야 되는데 이용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하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때요?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5년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가면서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자꾸 필요하잖아요. 어떤 계획의 필요성이 있다가도 없고 막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마다 계획을 세워놓고도 그 계획이 맞는지 틀리는지 타당성 검토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특수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 둘 이상의 도시를 묶는 계획이고 지역간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타당성 검토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야 너희 도시하고 우리 도시하고 도로 놔야 돼. 그래 도로 놓자.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거 하지 않는다. 타당성 검토 하지 않는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는 얘네 둘만 한다. 자, 그렇게 이렇게 봤어요. 이게 계획의 전부예요. 이 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볼 거는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계획 세 가지죠.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용이에요. 그럼 이용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정한 이유는 토지에 대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건축물에 대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국토. 대상이 지금 국토잖아요. 그래서 국토 6개에 관한 계획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용 파트예요. 이용 파트. 자, 요건 이용 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여기 칠판이 적어서 이쪽에다가 쓸게요. 저기 이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이용이에요. 이 이용은 뭐냐? 토지에 관한 이용이라는 거예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 거냐라고 해서 이 이용은 토지에 관한 이용이에요. 근데 이용은 보세요. 두 가지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토지가 있는데 그걸 사적 절차에 의해서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게 내 땅은 아닌데 나 저거 한번 개발시켜 볼까? 그래서 저거 한번 어떻게 뻥튀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대상 토지가 있는데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야 저거 지금 우리나라 땅인데 지금 국가인 내가 저거 한번 어떻게 해보자, 개발시켜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의 방식은 두 가지인 거예요. 대상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사적 절차 먼저 볼게요. 사적 절차. 자, 이거는 뭐냐면 토지를 이제 개인이 사적인 목적이 됐거나 뭐 아무튼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사적 절차에 의해서 제가 둘째 시간 지나가기 전까지는 이게 입이 안 풀려가지고 잘 안 돼요. 네. 아침에 오면서 노래 되게 크게 하고 오거든요. 원래 수업 아침에 있는 날은 혼자 이렇게 운전하고 오니까 그냥 막 노래를 막 해요. 막 하는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창문 닫고 그냥 히터 틀고 혼자 하잖아요. 근데 여름 이제 가을까지는 날씨가 좋으니까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창문을 열어놓는 사실 제가 모르는 거예요. 가끔 자주 그래요. 노래를 이렇게 제가 그 내부 순환로 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신호등 많이 걸리잖아요. 차도 좀 천천히 가고. 근데 앞차가 가끔 이래요. 쫙 가다가 옆에 비스듬히 가다가 저는 그냥 노래 막 하고 가는 거예요. 뭐 막 하는데 뭐 별거 다 해요. 뭐 가요부터 뭐 아무튼 아는 거 뭐 다 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옆에서 손이 하나 쭉 나오는 거예요.
딱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다행인 거예요. 욕 안 하고 가면. 자, 그래서 아침에 오늘도 노래하고 왔는데요. 예, 둘째 시간 끝나기 전까지 입이 잘 안 풀려요.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 이거는 지금 맛만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거 수업 다 안 했어요. 그렇죠? 사적 절차 개발행위라고 하고요. 개발행위를 하려면 우리가 개발 계획이라는 걸 먼저 세워야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그냥 이 정도에 초점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100번 할 거예요. 이것도 100번 해요. 자, 개발행위,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우고요. 개발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사항이 나오고요. 허가가 나와서 그 토지 위에다 뭐 건물을 짓거나 어떤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국가한테 자, 허가를 받고 나서도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준공 검사를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준공이라는 단어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올리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준공까지 끝나면 이제 사적 절차의 이용이 끝나요. 이게 여러분 교재 어디 있냐면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112페이지에 있다 그랬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교재가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책마다 편제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거 사적 절차에 의한 이용으로서 개발행위, 거기 책에는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사적 절차에 의한 이용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개발행위의 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 절차에 의한 건 또 뭐냐? 자, 토지를 이용하는데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자, 공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도와줘요. 국가가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가 예산을 받아서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지금 이건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냐면 토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공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개발하는데 토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 시행자가 한꺼번에 다 개발시켜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간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이쪽에 1단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2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개발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하려면 예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집행 계획을 세우면 또 실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실시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되는 거예요. 같은 계획인데 좀 더 구체성을 띠는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 계획을 세우고, 자, 이거는 똑같은 건데, 왼쪽에는 토지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할 때는 허가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용어인데, 인가로 바뀌어요. 인가. 왜냐하면 토지를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가, 그러니까 허가하고 똑같은 건데 용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용어를 달리 쓰는 이유는 우리가 행정 절차를 구별하기 위해서 같은 기능인데 용어가 바뀌어요. 우리가 이따가도 보면 수립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중에 뭐 수립하고 그 다음에 뭐 승인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수립 대신에 뭐 입안, 그 다음에 결정, 뭐 이렇게 바꾸고 하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건 다만 행정의 편리상 이렇게 바꾸는 것 뿐이에요. 자, 기능 같다. 허가하고 똑같은 기능이 인가인데 여기는 인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받아서 단계별 집행계획,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세우고 인가를 받고 똑같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준공을 한 번 더 받게 돼요. 그 도시를 개발해서 공사 완료했습니다라고 하는 준공검사까지 같이 끝나게 돼요. 요것도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죠. 요게 토지의 이용 행위예요. 요건 어디 있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페이지 76인가요? 네. 페이지 76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 76. 요거는 112, 요건 여러분 교재 7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용이에요. 요게 이용 파트예요. 자, 그러면 이쪽까지 또 다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일단 계획이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용 측면이 그럼 몇 가지가 있다? 이용이 2가지가 있다. 국토는 6개다. 이걸 본 거예요. 국토는 6개, 계획 3개, 이용 2개. 이렇게 책으로 이제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예로부터 얘는 국민한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행위잖아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나머지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을 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야 국민한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어떤 계획이, 행정 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좁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쭉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들어온 거예요. 얘가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계획이니까.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는 6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OX 할 때도 6가지 있다 그랬죠. 용용용 기도지,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용용용 기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용도 지구가 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용도 구역이 있어요. 네 번째는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네. 공부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공부 많이 하셨네. 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지는 뭐예요? 그렇죠. 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근데 이렇게 자꾸 수업 때 말씀하셔야 기억이 남아요.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당연히 이거 뭐 수업하러 배우러 온 건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틀려도 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그냥 말씀하세요.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전혀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권장할 사안이에요. 오히려 많이 틀리세요. 많이 틀려서 많이 그냥 내 머릿속에 남으면 되는 겁니다. 16개, 40점만 맞추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말. 공법은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한번 볼게요. 시간이 막 가네. 자, 용도 지역을 설정하려면 국민한테 직접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소리예요. 두 번째, 용도 지구를 설정하려면 국민한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용도 구역을 설정하려면 국민에게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용용 기도지가 다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반시설. 어떤 도시의 기반시설, 도로나 하천인데 이런 것들을 도로, 하천, 공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혈맥을 이루는 것들, 혈관 같은 것들을 이루는 것들이 이제 기반시설인데, 이 기반시설을 도시에 정하려면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거는 개별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 정비업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개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은 뭐였죠? 얘가 실버타운, 그렇죠? 실버타운 또는 교육지구 그런 거 있어요. 하나의 도시 안에 일부에 대해서 작게 설정하는 단지 컴플렉스 계획인 거예요. 그런 것들 설정할 때도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용용 기도지는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설정되는 지역, 지구,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꼭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국민한테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행정 자격이니까, 행정 계획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잠깐 볼게요. 용도 지역은 도대체 뭐냐? 자, 용도 지역은 이거예요. 자, 용도에 맞게, 그러니까 도시가 있는데 도시에 맞게 용도를 지역별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게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 토지 행위를 제한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땅 위에 함부로 네 마음대로 네 땅이라고 건물 크게 짓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물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뭐 경관지구 뭐 이런 거 다 제한할 수가 있긴 있는데, 크게 대표적인 방식이 건폐율을 조정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용적률을 통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서 토지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토지의 행위 제한. 그럼 잠깐 한 번 더 볼게요. 건폐율은 뭡니까? 라고 하면 지금 이거 다 몰라도 돼요. 그냥 또 이번 주까지 다음 주도 몰라도 돼. 알죠? 다음 주까지 다 모셔도 돼요. 그냥 이런 거 배웠는데 이게 익숙하고만 이 정도만 가시면 돼요. 4개월 차까지는 그냥 이런 거 배운 것 같아.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그리고 기출문제는 여름 가서 7월 달부터 하시면 충분해요. 사실은요. 기출문제 5년 정도만 푸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200문제죠? 그 정도만 푸시면 사실 충분해요. 수업 한번 들으시고 그 정도만 풀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 그냥 40점은 넘어가요. 근데 우리 목표가 40점이라 그랬잖아요. 16개.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근데 막 내가 학교 다닐 때 몇 등을 했는데 나 우등생이었거든 막 이러면서 내가 한번 내가 보여줄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 이거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요. 이거 안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물론 이거 어디 가다 보면 용도 구역 내 저거 알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크게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에 맞게 공부하시면 돼요. 시험에 맞게. 자, 이 건폐율 용적률 잠깐 해볼게요. 이건 뭐냐? 자, 건폐율이라고 하는 놈은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여기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어떤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에 올라가는 대지 위에 놓일 건물의 면적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건물의 면적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 바닥 면적 이 대지예요. 요거는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건축물의 그 수평 면적, 수평 바닥 면적을 이렇게 바깥쪽을 이만큼 늘릴 수 있느냐 또는 줄여서 해야 되느냐 요걸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걸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이것도 자세하게 할 거예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수평 면적 제한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죠.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뭐에? 건축물의 수평 면적을 제한한다. 자, 요게 건폐율이었고요. 용적률은 뭐냐라고 하면 자, 용적률이라고 하는 놈은 또 마찬가지로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단 공식을 먼저 보면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대지 면적분의 자, 연면적 그리고 여기에 100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 한 층이 더 있어서 제가 자, 이 부분은 지금 바닥이 1층, 2층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3층이라고 해볼게요. 1층, 2층 그리고 3층 이렇게 되겠죠. 1층의 바닥 면적과 2층의 바닥 면적과 3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걸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900%, 500%다, 900%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300%다 라고 만약에 했다면 연면적이 500%라면 바닥 면적의 5배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면적이 900%다 라고 한다면 바닥 면적의 9배의 높이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면적이 1300이다 라고 하면 바닥 면적의 13배의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인 거죠. 건물의 높이. 그래서 연면적은 자,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데 이게 용적률 안에 있으니까 건폐율이라고 하는 놈은 수평 면적 제한. 건물을 뚱땡이 건물 못 짓게 한다는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그냥 과감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과감하게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제 시간에는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 그냥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괜히 저한테 미안하실 생각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졸려서 안 되겠다. 커피 한 잔 먹고 되겠다. 나가서 커피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건폐율은 이제 수평 면적 제한하는 거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본 것처럼 수직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수직 면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에 있어서 행위를 제한하는데 건축물 당신 땅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건물 높게 또 뚱땡이 건물 크게 짓지 마라고 하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토지에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했어요. 용도지구 볼게요. 용도지구는 요거는 자, 우리가 위에서 용도지역을 봤는데 용도지역에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시킴으로써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겠다.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용도지구예요. 말이 어렵죠?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자, 용도지역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강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보면 빠르죠. 자, 예를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를 뭘 들었냐면, 상업지구 안에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안에, 자, 방화지구를 설정하는 거예요. 방화지구. 상업지구 안에 방화지구라고 하는 놈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요즘에 소방도로 되게 작아가지고 되게 많이 많잖아요.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소방도로 막 얘기 나오던데. 자, 도시는, 아까 우리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 이렇게 상업지역이 있어요. 어떤 도시, 이렇게 큰 도시가 있는데, 도시 안에 이 지역이 이제 도심에 해당돼서 상업지역을 딱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도로도 많고, 사실 사람 유동인구도 되게 많고 해서 밀도가 되게 높잖아요. 시설물도 많이 들어가지만 건물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 많고, 이 안에 도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밀도가 높아지면 불 한 번 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지난번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불 나는 걸 좀 막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방화지구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업지역하고 똑같이 이만큼 방화지구를 설정해도 돼요. 근데 요쪽이 이 상업지구 안에 요쪽이 유동인구가 더 많으니,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방화지구를 설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방화지구를 이렇게 지금 용도지역에, 용도지역, 무슨 지역으로 끝나면 다 용도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용도지역에 걸쳐서 방화지구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화지구를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소방도로를 이 안에서 크게, 일반 도로보다 크게 소방도로라는 걸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도로를 확보시켜가지고 이 안에 만약에 불이 났으면 소방차가 얼른 진입을 해서 불을 금방 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럼 그 방화지구 설정한 이유는 뭐예요? 상업지역을 결국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더 편리하게 쇼핑해봐라 라고 해서 상업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용도지역을 헬프, 도와주는 걸 하는 거예요. 얘는 용도지역을 헬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수업이 길어져가지고 제가 그러면 10분만 쉬고 할까요? 힘들어 하시는 분 계셔서 10분만 쉬고 마저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